오늘 아침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재개발 설명회에 데려가려 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어렵게 올라온 이 아파트가 이제 곧 철거가 된다며 눈을 번쩍였다. 그런데 설명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낯선 불안에 사로잡혔다. 내 집을 지키러 온 건지 집을 빼앗기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표정은 기대로 차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거렸다. 나를 위한 길이라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집값 계산기 위에 멈춰 있었다. 나는 이 아파트에 오기 위해 논밭을 팔았다. 남편이 떠난 뒤 허리 휘어지도록 농사 지은 땅을 팔아 얻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겨우 작은 전셋방을 전환해 지금의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라니. 더 좋은 집이 될 거라며 자식들은 목청을 높였지만 나는 벽지에 묻은 손때와 베란다에서 키운 화분들을 떠올렸다. 여기가 내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다시 이사를 한다는 게 두렵기만 했다. 설명회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공사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새 아파트 조감도를 내보였다. 반짝이는 외벽, 넓은 주차장, 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 모두가 탄성을 질렀지만 내 귀에는 한마디만 맴돌았다. 추가 분담금. 결국 가진 돈 없는 사람은 내쫓기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옆에 앉은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하기보다 조급해 보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늦는다고, 엄마 인생이 달라진다고 속삭였다. 나는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나는 과거를 껴안고 있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내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집이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었다. 그 안에 쌓인 세월과 땀이었고 이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내 대신 계약서를 챙겨들었다. 엄마 이름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사인을 하라고 밀어붙였다. 나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려 아무 글씨도 쓰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된 상가 건물과 낡은 놀이터가 스쳐 지나갔다. 저곳도 곧 사라질 터였다. 어린 시절 손자를 데리고 놀던 미끄럼틀도 철거될 것이다. 그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골적으로 말했다. 엄마, 이거 잘하면 돈 생겨.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나오고 우리 집 대출도 갚아.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 노후가 아니라 자기들의 내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힘겹게 지켜온 이 삶이 이제는 자식들 손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자식들을 믿으라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절규였다. 만약 내가 사인을 거부하면 자식들이 등을 돌릴까 두려웠다. 그러나 사인을 한다면 나는 모든 걸 잃을지도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부에서 재개발 이주비 대출도 쉽게 나온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출은 빚이다. 내 나이에 무슨 대출이냐?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내 걱정을 위로하기보다 설득하려는 장사꾼 같았다. 나는 국을 뜨며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들 앞에서 약해지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다. 며칠 뒤 동대표 회의에 불려갔다.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거기서도 분위기는 흡사 전쟁터 같았다. 어떤 이는 보상금이 적다며 목청을 높였고 또 어떤 이는 아파트 브랜드가 어디냐며 따졌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게는 보상금보다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들 돈 이야기에만 몰두했다. 나는 소리 없는 존재가 되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왔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절차야. 다들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사인을 하면 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종이 한 장에 내 삶의 터전이 팔려나가는 것이다. 나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가족의 안식처가 아니라 돈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가자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우리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올 때 미래를 꿈꿨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이 집에서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쉽게 사인하지 않겠다. 내 삶은 내 선택으로 지켜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혹시라도 추가 분담금이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창구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경우에는 최소 1억 이상은 필요하실 겁니다. 분양가가 높아서요. 그 말에 나는 어지러워졌다. 1억이라니. 내 노후 자금은 많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적금이 전부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원비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은행 문을 나왔다. 거리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사인만 받으면 돼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이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다.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결국 이렇게 내 집을 탐내는구나. 그 순간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과 시장에 갔다. 모두 재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 녀석은 이번에 돈 생기면 차 바꾼다네. 나는 분양권 받아서 시세 차익 본다지 뭐야. 나는 말없이 물을 고르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는 말이 전부 돈이었다. 누구도 정든 집이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내가 틀린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는 솔직히 찬성이야. 집값 오르면 엄마도 여유 생기잖아.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다. 자식들 모두가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설득은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집을 팔아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 터전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홀로 버티는 게 가능할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음 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이주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저는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나이에 빚을 지는 건 두렵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회의장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다들 그렇게 해요.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드디어 내 진심을 말했다는 안도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은 화가 나 있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하는 가족은 누구냐? 너희만이냐 아니면 나까지 포함되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내 선택이 더 고독해질 거라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동대표가 찾아왔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지금 정부에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도 있고 고령자에게는 특별 분양 혜택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혹시 내가 너무 두려움에만 매달린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결과는 똑같았다. 내 손에 남는 돈은 없었다. 오히려 빚이 늘어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결에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를 부르며 말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나는 놀라 잠에서 깼다. 창밖에는 빛나는 공사장 크레인이 보였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할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공지문에는 재개발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예상보다 이주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나를 더 몰아붙이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니 딸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로 분양가 표를 보고 있었다. 엄마, 봐봐. 이 브랜드 아파트는 5년 뒤에 시세가 2배가 될 수 있어. 지금만 참으면 돼.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내 귀에는 숫자들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나는 말했다.
나는 돈보다 편안하게 지낼 내 집이 더 소중하다. 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엄마는 너무 옛날 생각만 해. 세상은 달라졌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하지만 내 삶의 무게는 자식들이 모르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어느 날은 서류철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지 않았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다. 나는 홀로 남아 서류를 바라봤다. 마치 내 이름이 적힌 무덤 비석처럼 느껴졌다.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단지 안을 거닐었다. 낡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불빛에 가려진 별들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손주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 여름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던 복도, 비 오는 날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나와 함께 늙어온 기억이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결심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다. 혼자가 된 노인의 고집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다. 며칠 후 동대표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내 손에 두툼한 서류를 쥐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주민 합의서예요. 이미 8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하시면 나머지 절차가 늦어집니다. 나는 손에 힘이 풀렸다. 내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 것 같았다. 내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올지도 몰랐다.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도 일었다. 왜 내 집인데 내가 눈치 보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마주 앉혔다.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은 지금 대출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 재개발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나를 설득한 이유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빚 때문이었다. 순간 서늘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말했다. 내 집이 너희 빚을 갚는 도구가 된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눈을 돌렸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내 노후가 이렇게 가벼운 값으로 매겨지는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유난히 거슬렸다. 마치 누군가 내 집을 부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안의 목소리들이 끝없이 싸웠다. 하나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결국 새벽녘에 나는 일어나 앨범을 다시 펼쳤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구청을 찾아갔다. 재개발 상담 창구가 있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제도를 설명해 주었다. 고령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분담금이에요. 하지만 조건에 따라 공공임대 지원이나 이주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자식들이 말하던 빚의 무게와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조건이 까다로웠다. 일정 소득 이하라야 하고 재산 신고도 해야 했다. 나는 내 상황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직접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은 안심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알아보고 있다. 너희 말만 믿고 움직이지 않겠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지한 노인이 아니었다. 내 집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단지 안은 재개발 소문으로 더욱 떠들썩해졌다. 현관문마다 붙은 안내문이 바람에 흔들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민들은 연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분양가와 시세를 논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고립감 속에서 이상하게도 차분한 힘이 솟아났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작은 모임이 열렸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곳에 갔다. 모임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추가 분담금이 감당이 안 돼요. 이주하면 병원도 멀어지고 결국은 고생만 하다 죽을 거예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돈 있는 사람들은 새 아파트 들어가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결국 쫓겨나는 거지. 나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엄마, 왜 그런데 나가세요? 괜히 소문나면 재개발 절차에 방해만 돼요. 그의 말은 마치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았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내 목소리를 내는 거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보는 내 단호함에 말문이 막힌 듯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안은 다시 몰려왔다. 만약 내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일부 주민이 재개발을 반대하다가 집단 압박을 받아 건강까지 잃은 사례.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내 삶이자 내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구청에서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또 열렸다. 이번에는 보상금과 이주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조용히 말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분담금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은 임대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평생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귀에 크게 울렸다. 나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희망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은 복잡했고 무엇보다 신청 기간이 촉박했다. 나는 메모를 꼼꼼히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지에서 속아 넘어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메모를 펼쳐놓자 며느리가 다가와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왜 그런 복잡한 걸 신경 쓰세요? 그냥 저희 믿고 사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흔들었다. 믿고 맡기라는 말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겠다.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확연히 느껴졌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단지에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웃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재개발 문제로 자식들과 갈등하다가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병원에 찾아가 그를 보았다. 그는 푸석해진 얼굴로 말했다. 나는 자식들 말만 듣고 사인했다가 결국 다 빚만 남았어.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장을 찍은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말이 내 뼛속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 나는 밤마다 수첩에 정리했다. 내 선택지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꼼꼼히 적었다. 첫째, 자식들 말대로 사인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 경우 빚이 늘어나고 노후가 불안하다. 둘째, 임대 전환 제도를 신청한다. 그 경우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셋째, 끝까지 반대해 현금 청산을 받는다. 그 경우 당장 살 집을 찾아야 하고 불안정하다. 세 가지 길은 모두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었다. 며칠 후 동대표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곧 최종 합의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결정할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묘한 평안이 흘렀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구청을 다시 찾았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은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임대 전환 제도가 있는 겁니다. 단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아야 하고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나는 메모를 빼곡히 했다. 마음 한켠에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서류 준비와 절차가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아들은 낮게 말했다. 엄마, 또 구청에 다녀오셨어요?
왜 우리 몰래 움직이세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집 문제니까 내가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결국 우리 가족 다 무너져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는 가족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수첩을 펼쳤다. 임대 전환을 선택하면 적어도 안정된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분양을 포기하면 시세 차익도 투자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자식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눈을 감으니 남편이 떠올랐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주인이다. 며칠 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있었다.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표를 던졌다. 내 차례가 오자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저는 임대 전환 제도를 신청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속삭이며 비웃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노후를 지킬 거다. 너희 빚을 대신 짊어질 생각은 없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 남았다. 나는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재개발 반대 주민 중 한 명이 갑자기 현금 청산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예 단지를 떠나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듣자 나는 내 선택이 더욱 분명해졌다. 끝까지 버티다가는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대 전환을 택한 나는 적어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너무 욕심만 부렸어. 사실 엄마가 편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내 선택을 이해해주는 자식이 생긴 것 같았다. 딸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곧 이 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 자리를 지킬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달빛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지켜낼 수 있다. 내 집, 내 삶, 내 마지막 시간을.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뒤 나는 딸과 함께 구청에 다시 갔다. 임대 전환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었다. 딸은 꼼꼼하게 내 옆에서 도와주었고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조건이 충족되면 새 아파트에서 평생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양권을 포기한다는 건 곧 돈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자유였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결국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잘 사는 건 내 가족 얘기다. 내 노후는 너희의 투자 수단이 아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며느리는 한동안 나를 외면했다. 식탁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차가움이 처음에는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단단해졌다.
자식과 며느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며칠 후 단지 안에서 철거 일정이 발표되었다. 주민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새 아파트 입주 시기와 분양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각자의 욕망과 계산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다. 내 자리를 지킬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첫째, 임대 전환 신청 완료. 둘째, 딸의 도움으로 이사와 서류 준비 예정. 셋째, 건강관리와 생활비 예산 조정. 나는 단순히 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진짜 승리였다. 며칠 뒤 구청에서 승인 연락이 왔다. 임대 전환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분양권은 없지만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동안 짓눌리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딸과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아들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느리도 냉랭한 태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을 때 오래된 이웃을 만났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 임대 전환을 선택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낡은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사라져도 내 삶의 존엄은 지켜야 한다. 달빛이 내 방 안에 스며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단지는 점점 전쟁터처럼 변해갔다. 아침마다 굴착기의 굉음이 울렸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짐을 싼 박스를 들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익숙했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골목길에 정겨운 간판들도 철거 트럭에 실려 사라졌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세상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을 실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담담했다. 이미 결정은 끝났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킬 방법을 확보했으니까. 이주 준비는 생각보다 고됐다. 서류 처리, 짐 정리, 새로운 생활 공간 배치까지.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행히 딸이 자주 와서 도와주었다. 딸은 짐을 싸면서 중얼거렸다. 엄마, 이 책장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거잖아.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때 묻은 가구 하나, 낡은 사진 한 장이 내 삶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일부를 버리며 스스로 위로해야 했다. 새로운 집에서도 기억은 남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들은 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화해를 청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들도 깨닫게 되리라 믿었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었다. 그 대신 나는 나를 지켜주는 딸에게 더 의지했다. 피로 물든 갈등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남아있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임대 전환 확정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된 분양권은 없지만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서류였다. 나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내게는 인생을 지켜낸 증표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지만 혼자서도 해냈다는 사실이 나를 자랑스럽게 했다. 이사 날이 다가왔다. 짐을 싣는 트럭 앞에서 나는 낡은 단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무너져가는 벽, 깨진 창문, 그러나 그 안에 스며든 웃음과 눈물의 시간들. 나는 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트럭에 올라탔다. 새 보금자리로 향하는 길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더 이상 빚이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반짝이는 외벽, 깨끗한 복도, 경비원의 친절한 인사. 처음엔 조금 위축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이 바로 내가 선택한 집이었다. 분양자가 아닌 임대 거주자라는 사실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하찮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존엄이었다. 나는 빚에 짓눌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까.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고요히 불어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긴 싸움이 끝난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임을 알았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웃,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다. 며칠 뒤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바로 용서하지는 않았다. 대신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잘못한 건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무시한 거다. 그걸 잊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다시 작은 다리가 놓이는 듯 했다. 나는 비로소 알았다. 재개발은 단순히 집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고 욕망과 두려움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낸 한 사람으로 남았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집, 내 삶, 내 선택. 그것만이 진짜 나를 증명한다. 새 아파트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대부분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은근히 나를 구분지었다. 아, 저분은 임대 전환하셨다지 하는 속삭임이 내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곧 나는 개의치 않게 되었다. 그들의 시선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방, 내 거실, 내 창문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누릴 권리가 있었다. 딸은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가끔은 하룻밤을 자고 가기도 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 공원 진짜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산책하기 딱이야. 우리는 함께 단지 안공원을 걸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나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든든한 뿌리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씩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찾아왔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하는 듯 했다. 며느리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빈자리에 더 이상 마음을 다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며 내 마음을 전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열렸다. 대부분은 새 아파트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어떤 이가 말했다. 임대 거주자들은 관리비도 다르게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저도 이곳 주민입니다. 계약 방식이 다를 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공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차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 삶을 지키기로 한 이상 당당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또 한 줄을 적었다.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같은 임대 전환 세대 중 한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줌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차별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가 당당히 말씀하시는 걸 보고 힘이 났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나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길을 걷는 벗이 생긴 것 같았다. 아파트의 불빛이 저녁마다 반짝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비록 돈은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켰다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선택할 권리,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사는 존엄. 그것이야말로 이 긴 막장 같은 싸움 끝에 내가 거머쥔 진짜 보상이었다. 나는 다시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은 시원했고 달빛은 은은하게 번져왔다. 마음이 평온했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이 길에서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었다. 집안은 내가 손수 고른 가구와 커튼으로 채워져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줄지어 있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화분을 돌보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고요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다. 단지 안에서 분양권을 가진 주민들과 임대 전환 주민 사이의 갈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리비 부담, 주차 공간 배정,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까지 사소한 일들이 갈등을 키웠다. 그때마다 임대 전환 세대들은 위축되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회의에서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임대 세대랑 우리는 다르잖아요. 같은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합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사는 사람은 다 같은 주민입니다. 분양이든 임대든 이 집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차별을 만들면 결국 이곳은 무너집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떤 이들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자리에 앉았다.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회의에서 뭐라고 하셨다던데? 다들 엄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이제 무섭지 않다. 숨죽이고 사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딸 하나만 내 편이라면 충분했다. 한편 아들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하고 찾아오곤 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잘 사는 게 꼭 돈 많고 집 크고 그런 거니?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흔들린 듯 보였다. 시간은 흘러 단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 사이에도 서서히 균형이 맞춰졌다. 처음엔 벽 같던 시선이 조금씩 옅어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어울리면서 어른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결국 시간이 답이었다. 어느 저녁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선택이 나를 지켰고 그 끝에서 나는 당당히 서 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모든 막장 같은 싸움의 끝에서 진짜 재개발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